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역사회복지론 4장 지역사회복지의 주요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주요 이론들은 다양한 이론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지만 읽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영역들은 아니죠. 최근에 시험은 다양한 이론들을 함께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갈등주의 이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조, 기능주의 이론, 그리고 교환 이론들이 주로 출제되었다면 최근에는 다양한 이론들이 번갈아서 출제되어지고 있고, 특히 사회 구성주의 이론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 구성주의 이론, 뭐예요? 약간 소수자들을 대변하는 주관적인, 그들의 문화를 우리가 존중해주는 주관적 개입에 접근을 하고 있는 사회 구성론이 최근에 시험에 또 자주 출제되어지고 있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들을 보면요, 구조 기능론과 갈등주의, 성향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저희 나눔의 집에서는 이렇게 성질이 조금 반대되는 것끼리 묶어서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구조 기능주의는 각각의 기능들이 구조적으로 잘 맞물려야 된다라는 것이고, 갈등은 오히려 갈등 상황에서 지역사회는 더 발전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회체계 이론과 생태 이론입니다. 사회체계는 커다란 사회에서 하위 체계들이 서로 경계와 이러한 관계들을 잘할 때에, 상호작용을 잘할 때에 지역사회는 발전한다라는 것이고, 생태 이론은 그러한 상호작용의 의미가 담겨 있긴 하지만 약간 종속의 관계인 것이죠. 종속의, 환경 속의 인간이다 라고 해서 인간이 환경 변화에 어떻게 적응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지역사회가 지역사회의 변화에 적응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체계 이론과 생태 이론은 조금 결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원 동원 이론과 교환 이론입니다. 얼마나 자원을 확보하느냐가 지역사회 복지 발전에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자원 동원 이론과, 교환은 이익과 보상이 적절하게 교환되어질 때에 지역사회는 오히려 더 원활하게 돌아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엘리트주의와 다원주의는, 엘리트주의는 소수자들에 의해서 지역사회가 발전된다라는 것이고, 다원주의는 다양한 이익 집단들이 참여할 때 오히려 지역사회가 발전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회 구성주의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동안은 그런 어떤 지배 세력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절대 권력,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객관적으로 우리는 일방적으로 수용했다 그러면, 사회 구성론은 오히려 소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화와 역사,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주관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다. 권력 의존 이론은 권력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총 10가지인가요? 10가지의 이론들을 이번 시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개년 기출 경향을 살펴보면요, 17회 한 문제, 18회 두 문제, 19회 한 문제, 20회 두 문제, 21회는 3문제가 출제되어서 5개년 평균 1.8문항 출제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조 기능론과 갈등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죠. 중간중간에 연이어서 시험에 나왔고 최근 18, 19, 20, 21에 꾸준하게 출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 구조 기능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죠. 구조 기능론이란 지역사회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기능들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렇게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잘 맞물려서 돌아갈 때에 지역사회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발전하고 성장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각 사회는 각 기능을 담당하는 여러 구조들로 나눠져 있고, 각 구조들은 조정, 통합 등을 통해서 전체 사회의 균형과 안정을 지향하며 움직인다. 이거 기능 하나가 마비되거나 기능 하나가 잘못되면 이
톱니바퀴는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사회의 균형과 안정을 지향합니다. 하나만 잘못돼도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구조 기능론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즉 사회는 복지, 교육, 고용, 문화 등과 같은 다수의 구조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러한 기능을 하는 구조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사회 전체가 성공적인 기능을 발휘하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기능은 생산, 누구에 의하면 길버트와 스펙트는 우리가 지역사회의 기능과 제도를 연결시켰죠. 생산, 분배, 소비, 경제제도, 사회화, 가족제도, 사회통제. 사회통제는 누가 한다 그랬어요? 정치제도. 사회통합은 누가 한다 그랬어요? 종교제도에서 한다 그랬죠. 상부상조는 사회복지제도에서 한다 그랬어요. 이처럼 길버트와 스펙트는 5가지의 기능으로 나누는데 이 구조 기능론에 의하면 이 중에 하나가 삐걱대도 사회화의 기능이 잘 안 돼. 밥상머리 교육이 안 돼서 사회화의 기능이 안 돼. 그러면 지역사회는 어떻게 돼요? 안정적으로 돌아가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범죄가 발생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겠죠? 또 뭐예요? 사회 통제가 잘 안 이루어져도 마찬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를 하나의 체계로 본다라는 점에서 사회체계론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회체계에서는 지역사회를 뭐예요? 다양한 하위체계로 나눈 거예요. 하위체계. 하위체계로 나눈 거예요. 여기서는 지역사회를 다양한 구조 기능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나누었느냐만 언어적인 부분이 조금 다를 뿐이지 하위체계나 하위 기능들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능으로 나눴는지 체계로 나눴는지 정도만 다른 것이지 구조 기능론이나 사회체계 이론은 전부 다 어떤 거예요? 잘 맞물릴 때에 하위체계가 잘 소통하고 또 경계가 건강한 경계가 있을 때에 성장한다, 발전한다라는 것이고 구조 기능론은 각 기능이 원활하게 조정, 통합될 때에 균형과 안정을 지키면서 조정, 통합될 때에 지역사회는 원활하게 발전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서의 적용을 한다 그러면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죠. 각각의 기능들을 담당하는 체계가 자신의 기능을 충실히 발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역사회 발전의 핵심이므로 지역사회 조직의 중요 목표는 각각의 기능 수행을 활성화하고 이들의 조화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먼저 각각의 기능, 이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는 지역사회 복지에서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조화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저도 제주도의 지역사회에 상당히 많은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협의체라든지 협의회라든지 다양한 영역에서 또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참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은 잘하려고 해요. 그런데 얘와 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맞물리지 않았어. 이게 맞물리면 시너지 효과가 엄청난데 맞물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맞물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죠. 한계와 문제점은 뭐냐? 구조 기능론은 지역사회 유지와 균형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역사회 변화나 지역사회에서의 자원과 권력을 둘러싼 하위체계의 갈등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데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얘는 잘 기능해야만이 전체가 돌아간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갈등이 생기면 얘네들이 이렇게 분리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조 기능론에 의하면 뭐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지역사회가 돌아가는 순환되어지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죠. 왜? 얘가 아무리 돌아가고 얘까지 돌아간다 쳐도 얘와 얘가 갈등이 있으면 얘는 안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지역사회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갈등이 발생했을 때의 지역사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잘 조화됐을 때에는 지역사회가 바람직하게 돌아간다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갈등 관계에서는 어떻게 돌아간다, 어떻게 되어진다 이러한 것들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한계가 있다. 한계와 문제점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갈등 이론은 뭐냐? 지역사회는 늘 갈등이 존재했어.
그러나 그 갈등이 원활하게 해결될 때에 해결책을 찾을 때에 지역사회는 오히려 성장하더라. 그럼 갈등 이론에 의하면 지역사회는 늘 갈등했느냐? 좀 전에 그렇게 설명했는데 아니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순간만큼은 지역사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또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는 다양한 머리를 맞대고 그러면서 지역사회는 성장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회를 합의와 균형만 있는 이상적인 것으로 본 구조 기능론의 비판에서 출발합니다. 사회의 권력과 자원 등이 불평등한 관계에서 우리 지역사회에는 권력과 자원이 불평등한 관계에 사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 하겠어요? 갈등이 생기겠죠? 발생하는 갈등은 사회의 본질적 현상이며 불가피한 것이다. 일단 지역사회에서 갈등은 피할 수가 없어. 갈등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사회 내 갈등은 경제적인 갈등, 문화적 갈등, 세대 간 갈등 등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사회가 일시적으로 안정적일 수도 있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됐을 때 일시적으로 안정될 수는 있지만 일시적인 안정일 뿐이다. 지속적인 갈등이야말로 사회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주요 기제다. 갈등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게 갈등은 뭐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긍정적으로 성장하는 지역사회가 성장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갈등주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친구들하고 늘 좋게만 지내는데 어떤 친구는 그 좋게만 지내는 가운데 쏘가리를 하고 있다가 문제가 뻥 터져서 거기에서 자기의 감정들을 다 노출하고 그래서 다시는 안 볼 것처럼 했지만 그 다음에 좀 더 친구로서 가까워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죠. 그것이 갈등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의 적용을 한다 그러면 지역사회 권력구조, 권력관계의 지형들을 살펴봄으로써 소외계층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갈등이라는 것은 왜 생기는 거예요? 불평등, 분리, 권력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자원과 힘의 획득은 기득권과의 갈등을 해결하고 타협하는 과정에서 얻어질 수가 있습니다. 외부와의 갈등은 지역사회 내부의 결속력을 높여줄 수 있는 또 긍정적인 역할을 해요. 갈등을 겪으면서 더욱 역동적이고 민주적인 지역사회로 탈바꿈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알린스킨이 갈등주의를 주장합니다. 자, 갈등. 자, 여러분들이 갈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뭐죠? 불평등. 불평등이 있을 때 갈등이 생기죠. 자, 불평등이 있다라고 했을 때 사회복지사는 어떻게 하죠? 네, 옹호합니다. 옹호. 옹호자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옹호자의 역할. 어떻게 옹호하죠? 임파워먼트. 그래서 갈등주의는 어떻게 해요? 임파워먼트, 옹호자의 역할, 임파워먼트 이렇게 매칭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주의는 임파워먼트, 그죠? 갈등이 생기면 약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지해주고 또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을 대변해주는 옹호자의 역할. 그래서 갈등주의는 임파워먼트적 관점, 옹호자의 입장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한계와 문제는 뭐냐? 타협이나 협상의 과정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지역사회의 긴장이 고조될 수 있으며 지역사회 전체의 발전이 오히려 정체될 수 있다는 거죠. 갈등 이론에서는 이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었을 때 지역사회가 발전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지역사회는 정말 살벌해지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한계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회체계 이론과 생태 이론이에요. 중간에 많이 나왔다가 최근에는 조금 뜸한 이력도 보이고 있네요. 자, 사회체계 이론과 생태 이론 비교해서 보지요. 사회체계 이론은 어떤 거예요? 방금 구조 기능주의. 지역사회를 그 기능에 어떠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능별로 나누어서 그 기능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다 그러면 사회체계는 지역사회를 하위체계, 각각의 하위체계가 있죠. 문화, 복지, 교육 뭐 이러한 하위체계로 보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이 하위체계가 어떻게 한다? 건강할 때에 지역사회는 발전한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죠.
체계는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물체나 요소의 집합체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전체 사회는 크고 작은 하위 체계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로서의 체계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이거 기억해 주시죠. 전체로서의 체계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라는 것은 사회 체계 구조 기능주의에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설명이죠? 여러분들 나무젓가락을 10개를 각각 부러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부러뜨릴 수 있죠, 각각. 자, 그런데 10개를 한꺼번에 잡고 부러뜨리면 부러져요, 안 부러져요? 쉽게 부러지지 않죠. 그러니 부분의 합은 뭐예요? 10개를 다 꺾는 거예요. 그러나 전체는 뭐예요? 10개를 한꺼번에 잡는 거예요. 그 같아요, 틀려요? 강도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씩 잡았을 때 10개를 꺾는 것은 어렵지 않았으나 10개를 한꺼번에 잡아서 꺾는 것은 쉽지 않다. 그것이 전체로서의 체계는 부분의 합보다 전체로서의 체계는 크다라는 거예요. 김진은과 길동이, 김진은 만만해, 길동이 만만해.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훈이와 길동이가 같이 팀을 먹었을 때 그래도 만만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로서의 체계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야겠어요? 부분들을 강화시키면 이 전체는 더 파워가 커지겠죠. 그래서 체계론에서 말하는 하위 체계란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또 유기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부분들을 말합니다. 부분들은 하나의 전체를 만들고 전체는 다시 부분들에 영향을 주면서 전체와 부분들은 뗄 수 없는 하나의 공동체로 작용하고 체계는 개방체계로, 왜? 부분 체계가 전체에 영향을 주고 전체도 부분에게 영향을 주려고 그러면 이게 뭐 해야 돼? 단절되었으면 그렇게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 이 체계와 전체 체계와 하위 체계의 관계는 개방체계, 또 하위 체계와 하위 체계의 관계는 개방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체계는 일정한 조정과 적응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균형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지역사회 복지의 실천에서는 사회체계 이론은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책임들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안목들을 갖게 됩니다. 왜?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하위 체계들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위 체계들 내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뭐예요? 개방 체계로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각 체계와 상호작용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도 유용합니다. 그 체계와 그리고 다른 체계들 간의 상호작용, 뭐예요? 상호작용을 우리가 파악하는 데도 유용하다라고 볼 수 있죠. 반면에 한계와 문제점은 뭐냐? 실제 지역사회에 유기적으로 잘 짜여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역사회가 그렇게 유기적으로 딱 체계가 나누어져 있고 이 체계와 이 체계가 또 잘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이론을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구조 기능주의와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의 변화와 갈등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얘네들은 잘 뭉치는 것을 설명했지 흩어지는 것을 설명하지는 못했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태이론 또는 상태체계 이론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인간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그래서 생태라는 것은 무엇이 전제가 되어져 있죠? 생태계 하면은 환경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인간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 적응하면서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관계이다. 큰 틀에서 환경이 바뀌어요. 환경이 변화되면 인간은 적응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 달라진 환경에 적응을 하는 거죠. 적응을 하다 보니까 또 환경이 어떻게 돼요? 환경이 바뀌어요. 그러면 또 인간은 어떻게 돼요? 적응했더니 환경이 바뀌고 그러면 또 인간은 적응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보게 되는데 지역사회가 마치 그렇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갑자기 외부적으로 지역사회에 우리 지역만 땅값이 떨어져. 우리 지역만 땅값이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좀 가난한 환경에 있던 분들이 그래도 여기에 집값이 싸니까 이쪽으로 몰려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자라든지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이 더 많이 밀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들을 또 지원하기 위한 인간은 적응하잖아요. 어떤 복지관이라든지 이러한 단체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이러한 단체들이 들어오니까 또 여기가 복지가 이제 좀 앞서가네요.
여기만 가면은 뭔가 혜택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복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또 들어와요. 이러한 부분들이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을 생태 이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태 이론은 가족, 지역사회, 문화 등 인간이 몸담고 있는 생태 환경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조하고 이들 환경과 개인의 발달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환경 속의 인간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사회 속에서 이 부분을 기억해 두세요. 경쟁, 지배, 집중화, 계승, 분리 등의 개념을 통해서 사회 환경의 변천 과정을 역동적으로 설명하기에 유용한 이론이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러한 A라는 지역에서 다양한 체계가 됐든 다양한 어떤 기업이 됐든 이 안에서 어떻게 해요? 경쟁하죠. 경쟁하다가 어느 하나가 이 안을 뭐 하게 돼요?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전체를 지배하게 돼요. 전체를 지배하게 된다. 이 전체를 지배한 것이 만약에 장애인이다 라고 합시다. 장애인 집단이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되냐면, 집중화라는 것은 장애인과 관련된 서비스라든지 이러한 제도들이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죠. 필요한 서비스나 제도들이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뭐예요? 난 이곳 환경과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 또 이렇게 분리해서 나가는 경향이 있죠. 나가서 다른 집단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경쟁을 하는 거예요. 또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경쟁에서 들어오는 것을 침입이라 그래요. 이 침입이 완전된 상태를 지배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서로 경쟁하고 그러다가 하나의 어떠한 문화라든지 하나의 속성이 지배를 하다 보면 그 문화와 속성에 관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 안으로 집중화되어지고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고 다시 계승되어지고 분리되어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경쟁, 지배, 집중화, 계승, 분리 이러한 단어가 나오면 이거 생태 이론이구나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단어가 나오면 뭐다? 이거는 생태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생태계 안에서 서로 막 경쟁하고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경쟁하고 그 다음에 떨어져 나가고 분리되어지고 다른 집단으로 침입해야지고 또 거기에 침입했다가 그 집단을 이제 통합하는, 지배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개념을 통해 사회 환경의 변천 과정이죠. 역동적으로 설명하는데 유용한 이론이다. 생태체계 이론의 체계는 미시체계, 중위체계, 외부체계, 거시체계 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거는 체계라고 했을 때에는 이러한 체계들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서 적용하면 지역사회를 하나의 생태계로 인식해주고 모든 것들이 서로 연관되어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적응해야 된다라는, 환경을 더 큰 바운더리로 보고 그 안에서 우리는 적응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어요. 사람과 환경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간의 상호작용에도 초점을 두고, 지역사회 복지 이론에서 생태 이론을 적용한다 그러면 자원의 집중도나 인구의 분포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집중화, 그죠? 인구의 분포는 지배,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저소득층이나 밀집과 배제, 지역의 성장과 역동 등의 변화를 파악할 수가 있다.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죠. A 지역의 어르신들이 고령자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적응하기 위해서 경로당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거. 이것은 뭐예요? 생태 이론에 기반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지역사회 역시 변화에 순응하며 살아남고 그렇지 못하면 도태된다라는 자원의 섭리를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변화만을 추구하기보다 환경의 변화를 같이 고민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가 뭐예요? 인구구조로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있고 또 경제구조는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계와 문제점은 환경에 대한 적응에 초점을 둡니다. 적응. 그래서 시험 볼 때 적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생태 이론에 가깝습니다. 체계의 안정을 지향했기 때문에 문제적 환경에 대한 저항이나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대안 제시에 한계가 있다라는 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태 체계가 나오면 구조
기능, 사회체계, 생태이론이 거의 다 비슷하죠. 생태체계라 그랬으니까 이 체계와 여기의 체계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죠. 구조 기능이나 사회체계 이론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기능적 주체의 역할과 그에 대한 상호작용 등 시스템의 구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시스템의 구성이 잘 맞물려야 된다라는 구성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상호작용을 좀 더 하는 거죠. 구조 기능이나 사회 체계는 상호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호작용은 이렇게 영향력을 주고 영향을 받는 약간 대등한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주고받는 것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 생태 이론은 약간 종속이에요. 이쪽에 영향력을 많이 받으면 우리는 이만큼 적응해야 되는, 지역사회 내의 물리적 혹은 지리적, 사회적, 환경적 분포와 그들의 관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 환경적 분포, 물리적, 지리적인 이러한 요소들에 우리는 더 많은 관심을 갖다 그러면 생태이론. 물리적 혹은 지리적인 건 뭐예요? 환경이죠. 환경. 사회 환경 분포, 이것도 환경인 거죠. 그 인구 구조, 이거는 뭐예요? 인구 구조라는 것은, 구조라는 단어가 들어가긴 했지만 인구 구조는 환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관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상호작용보다는 종속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적응이라는 단어를 쓰죠. 적응이라는 건 뭐예요? 이미 기반이 다져진 곳에 우리가 들어갈 때 그 환경에 따르는 것을 적응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구조 기능이나 사회 체계는 상호작용에 좀 더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생태이론은 종속관계, 적응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원동원과 교환이론이에요. 최근에는 시험에 좀 뜸한 경향이 있네요. 자원동원 볼까요? 자원의 확보가 사회 행동의 성패와 연결된다라는 관점입니다. 얼마나 많은 자원을 확보하느냐가 지역사회 복지 발전에 기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원이라는 것은 돈, 정보, 사람도 될 수 있고 조직원 간의 연대, 그 지역사회 사람들이 서로 소통과 연대가 잘 되는 것도 자원이에요. 사회운동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정당성 등이 포함되어진다. 사회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직원들이 동질적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같은 의식을 가져야만이 사회운동이 잘 되겠죠. 이것을 토대로 조직원들이 헌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그래서 동질적 정체성이 있을 때에 지역사회는 발전될 수가 있고, 또 이런 것이 있을 때에 정보, 사람, 조직원 간의 연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끈끈해지겠죠.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 적용한다 그러면, 당면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내에서 어떠한 자원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자원망 지도라든지 이러한 사회관계망 지도,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어떠한 자원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함께 정체성을 공유할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알릴 것인지 등 확인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운동단체가 힘을 갖기 위한 과제,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위해서 회원 간의 동질적 정체성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의 대의를 전달하기 위해서 외부 여러 가지 채널을 활용하고, 재정의 안정성 측면에서 충정심이 가능한 후원자와 거액 기부자를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요, 저도 작년 말에 사단법인을 우리 뜻을 같이 하는 사회복지사들, 뜻을 같이 하는 사회복지사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동질적 정체성을 갖고 만들었죠. 그러면서 이제 사업들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 제주도의 복지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제주도에 약간 시민단체, 사회복지 안에서의 시민단체의 속성을 갖는 그런 단체들이 없었는데, 우리가 좀 그런 역할들을 해보자라고 하면서 이게 동질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 아직 뭐가 없어요? 후원자와 기부자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 돈을 마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외부의 연구 프로젝트들을 가지고 와서 큰 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연구를 하고 그 연구비를 우리가 활동비로 사용하고, 이러한 구조로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교환이론은 뭐냐?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이며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나눔의 집에 들어와서 나눔의 집 교재를 사고 영상을 보는 이유는 뭐냐? 내가 똑같은 돈을 투자했을 때에 가장 양질의 베이스의 어떠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고, 그리고 강의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그리고 합격률도 높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1급 도서가 아니라 나눔의 집을 이용하고 있는 이유이잖아요. 그래서 교환 이론은 자원의 교환을 당연한 상호작용이라고 본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책을 샀고 또 나눔의 집은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내용, 그리고 더 빠른 그 효과적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전달 방법, 그리고 강의, 이러한 것들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거죠. 교환에 의해 반복될수록 개인이나 집단 간의 사회적 관계는 더욱 강화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한 번 들었을 때는 잘 몰라. 그런데 두 번 들었더니 내용이 좀 이해될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나눔의 집에서 또 다른 이러한 아이템의 교재를 만들었대 라고 하면 나눔의 집은 믿어도 돼 라고 하면서 또 어떻게 하겠어요? 구입을 하거나 같이 동참하거나 이러한 것들을 하겠죠. 이처럼 개인이나 집단은 보상을 얻으려고 하거나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의 상호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익과 보상, 이러한 것의 관계에 우리는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환에 따른 이익과 불이익에 따른 양자 간의 관계가 정의되면서 불평등 관계의 해소를 위해서 권력 균형 전략을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죠. 불이익과 불평등의 관계 해소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권력 균형 전략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왜 뜬금없이 권력이냐라는 것은 잠시 후에 설명을 할게요. 이 교환 이론을 설명하는 학자 중에 호만스가 있어요. 호만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환이라 그러면 경제적인 부분만 우리가 신경을 쓰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회적 상호작용에는 반드시 교환 관계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보상의 획득에는 언제나 비용이 따르는데 경제적 관점에서의 교환에 관심을 가졌던 분이 호만스입니다. 그래서 호만스는 비용에 따른 보상의 정도가 일치되어져야 된다. 내가 100만 원을 투자하면 그것에 대한 100만 원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되고, 내가 10만 원을 투자했으면 10만 원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 이거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호만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들은 교환 과정에서 돌아올 보상과 지불해야 할 비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상이나 이익의 관계에서 도출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때요? 저는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저는 쇼핑몰 있죠. 지마켓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아주 사소한 거를 사요. 사소한 거 10,000원짜리를 사는데 계속 검색해요. 그러면 9,800원 나갔다가 이게 9,200원이야 막 그랬는데 택배 보니까 이게 더 비싸 막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투자하는 시간이요 만만치가 않아요. 10,000원짜리 그냥 11,000원에 사도 될 거를 거기에 1시간 2시간을 투자해요. 이건 완전 손해인 거죠. 그런데 그 짓을 하고 있어. 이거는 뭐예요? 이러한 보상이나 이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봤을 뿐이지 결국은 내가 거기에 투자한 시간이나 그거 보면서 시력도 상당히 나빠질 거고 이러한 부분들까지는 챙기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호만스의 교환 이론은 뭐의 관점에서 주로 교환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냐면 경제적인 관점에서 교환 관계를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투자하는 그런 어떤 지불되어지는 그런 어떤 돈의 화폐 단위에 조금 더 초점이 있어서 비용과 이 비용에 따른 보상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교환을 할 때에 그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교환이 이루어져요. 물건을 사거나 이럴 때에는. 그러나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사람들을 대하면서는 그러한 경제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또 뭐가 있냐면 불라우 같은 경우는 똑같이 교환 이론을 설명하는데 여기에 권력이라는 것을 하나 더 추가합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권력이라는 요소를 더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관점의 교환 이론에서 권력 하나를 추가하였다. 그게 누구야? 불라우라고 보시면 돼요. 교환이 평등한 관계로 이루어질지 아니면 불평등한 관계로 이루어질지 교환에서 얻는 이익이 호혜적인지 시혜적인지로 나누어서 본다라는 거죠. 교환에서 이루어지는 이익이
호혜적이라는 것은 서로가 긍정적으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나도 이거 너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이 호혜적이라 그러면, 시혜적이라는 것은 뭐야? 이건 너 가져? 끝이야. 이러한 시혜적, 일반적인 제공인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호혜적인 교환은 호혜적인, 그죠? 상호 서로 주고받는 그러한 교환은 사람 사이의 신뢰와 유대를 강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회적 자본력을 키워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 주변에도 보면 언제나 뭐 필요할 때만 필요할 때 전화 오는 것 자체가 나쁘진 않은데요. 그 관계가 정말로 딱 그렇게 굳어지는 관계는 조금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뢰와 유대를 강화한다라는 것은 호혜적인 교환이다라는 거죠. 아주 가끔 전화도 한 통화 해주는 게, 그러면서 나중에 필요할 때는 질문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좋은 거죠. 질문 있을 때만. 그리고 정말 저는 제일 싫은 게, 본인이 아마 이건 누가 봐도 레포트인 것 같아. 레포트에 관한 것을 저한테 물어보거나 시험에 관한 것을 물어본, 시험이라는 게 이렇게 1급 시험이 아니라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는데, 이거를 마치 저에게 답을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약간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혜적인 사람의 신뢰, 그러면 신뢰가 됐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먼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타인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에 대해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됩니다. 우리가 권력이라는 것이 가만히 봤더니요, 어떤 거냐면, 내가 그 사람을 필요로 하거나 그 사람을 필요로 해. 그러면 적어도 그 사람은 나에게서 권력자의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사단법인을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제가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제주도의 사회복지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거의 보조금이라는 것을 받게 돼요. 권력의존 이론, 나중에 권력의존 이론 나오잖아요. 우리 사회복지 시설은 그 돈을 집행해주는 시군구나 시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관장님이 됐든 국장님이 됐든 팀장님이 됐든 일선 사회복지사가 됐든 누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시군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또 도의회 의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김진우는 가만히 봤더니 그들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 제 앞에서는 도의원도 나는 그렇게 권력자가 아니에요. 왜? 나는 그들에게 도움을 받을 게 없어요. 물론 뭔가 주면 좋겠지. 그러나 내가 반드시 그들의 손발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 그런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당당할 수가 있어요. 도의원이 잘못하면 잘못했다 그러고, 조금 뭐 하면 그래 너하고 나하고는 관계 끝이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도의원은 중립적인 역할들을 해줘야 되잖아요. 전체적인 역할들을. 그리고 행정에서 잘못하면 잘못했다라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우리가 권력이 있다라는 거죠. 아무도 그들이 권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지만 그들에게는 분명히 권력이 있었고, 그 권력들을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알게 모르게 발휘하고 있는 것이죠. 즉 권력구조는 불평등한 교환관계로부터 만들어집니다. 그들이 물질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도의원의 한마디로 인해서 우리의 보조금의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거죠. 교환작용이 일어나면서 자원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 권력과 지위는 분화되고, 집단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권력은 권위로 그려져서 조직의 안정과 균형의 기본을 이루게 됩니다. 권력이 있는 것은요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권력을 가졌다라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권력만을 믿고 권위를 갖는 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이 권위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느 단계에서 성원들이 불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다고 느끼거나, 권력이 과도하게 행사할 때에는, 그냥 권위만 주장할 때에는 갈등과 불만에 폭발해서 조직은 불평등한 상태에 빠짐으로써 구조적 변화를 일으킨다. 따라서 사회생활을 균형과 불균형의 변증법적 과정으로 본다라는 거죠. 권력에 따른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적절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괜찮아.
그러나 지나치게 행정이 개입해? 그러면 우리가 나서줘야죠. 지나치게 도의원이 약간 부당하게 접근해? 그럼 우리가 나서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피켓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시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언론 플레이를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블라우의 교환 이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경제적인, 호만스가 얘기하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플러스 권력의 관점을 추가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 정도의 권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환, 권력도 하나의 어떤 경제적인 물질의 관점에서 보면 권력도 교환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권력이 지나치게 집행이 되어진다, 지나치게 개입이 되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균형은 깨지고 불균형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불균형 속에서 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드캐슬의 권력 균형 전략입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균형이 깨질 수가 있는 것이죠. 권력이 균형이 깨지면 분명히 그 깨진 균형을 다시 맞추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한데 그거를 누가? 하드캐슬의 권력 균형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교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균형, 여기에 또 뭐예요? 권력의 균형이라고 그랬으니까 뭐예요? 권력의 불균형이 발생하면 이것을 수정하기 위해 이해 당사자들이 채택하게 되는 전략들이다. 자, 그러면 불균형이 있을 때 어떤 전략들을 펼 수 있느냐? 경쟁이다라는 거죠. 그동안 내가 A라는 업체를 의지했는데 이게 불균형 상태야. 너무 지나치게 우리를 올감해. 그러면 야, 이 물건을 파는 사람이 A 너희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러면 B와 C와 계약할 거야 라고 해서 또 다른 B와 C를 찾아 나서는 것, 이것이 경쟁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기존에 거래하던 A가 김진을 놓쳤어. 그런데 김진은이 B, C와 거래하는데 그러면 A는 어떻게 해야 돼? A 입장에서는 B, C와 경쟁해야 되겠죠. 김진은 너 B한테 갔어? B하고 우리 제품하고는 차이가 안 돼. 그러면서 둘이 경쟁할 것이다 라는 거죠. 이 전략은 교환에 참여하는 대신 다른 자원을 찾는 전략, 이것이 경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A는 B와의 교환을 포기하는 대신 C 혹은 D를 통해서 필요한 자원을 구함으로써 B와의 종속관계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경쟁이다. 다른 자원을 찾아 나서는 것, 경쟁이다. 재평가는 뭐냐 하면 그동안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분석하자라는 거죠.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굴욕적인 관계에 종속될 필요가 없는데 왜 내가 계속 당신한테 당신의 말에는 무조건 굴욕적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 자원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서 종속관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전략입니다. A의 가치관의 목표와 변화함에 따라 B가 가진 자원에 대한 관심이 낮아질 경우 이제는 B는 자원을 보강하거나 낮아진 A의 관심도를 되돌리기 위한 유인책을 쓰고자 노력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게 재평가인 거죠. 그동안에 생각했던 너와 나와의 관계가 이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내가 떨어져 나간다면 나야 그동안 너한테 공급을 받아서 그랬지만 내가 만약에 너와 거래하지 하지 않으면 너 거래자 없어. 그러면 너 바로 부도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하면서 재평가. 그래서 A의 관심도를 되돌리기 위해서 그동안은 우리가 뭐 10% 할인했지만 너가 오면 한 20% 할인해 줄게 이러면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호혜성이라는 것은, 호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서로 좋은 관계를 영향력을 주고 받는 관계를 호혜성이라 그랬죠. 그래서 A가 B의 자원을 얻기만 한다면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A 역시 B가 필요로 한 자원을 생산하고자 노력하고 A와 B가 서로에게 필요한 교환 관계임을 인식한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나는 A로부터 강의 장소를 임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나는 A가 시간이 된다 안 된다에 상당히 눈치 보면서 강의 장소를 섭외했었는데 그동안 A의 직원들이 개판인 거야. 그래서 A의 직원들을 위한 직무 교육이 꾸준히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평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A가 이제 김준은한테 의뢰를 하는 거죠. 김준은 그렇게 강의를 잘한다면서요. 우리가 다음부터 강의 장소할 때는 우선적으로 좀 배정을 해드릴게요.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월 1회 분기마다 한 번씩 직원 교육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A와 B가 서로에게 필요한 교환 관계임을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권력의 불균형을 다시
안정화 상태로 되돌리는 것, 이것이 호혜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연합이라는 것은 약자들이 손에 손을 잡아서 대항하는 것을 연합이라 그러죠. A가 너무 갑질이 심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의존할 수밖에 없는 A, B, C, D가 같이 손을 잡았더니, 여러분 내 A 하나는 작지만 우리 전체가 거부한다 그러면 업체도 그래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종속관계에 놓인 집단들과 연합해서 대응하는 것을 연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강제는 뭐예요? 강제는 강압이라 그래서 약간 폭력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왜 너 우리한테 항상 이렇게 불평등하게 대해? 라고 하면서 조폭들을 데리고 와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힘으로 자원을 장악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강제력을 동원하여 빼앗는 방법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드캐슬의 권력의 불균형이 이루어졌을 때, 교환 관계의 불균형이 이루어졌을 때의 균형을 찾는 전략으로 경쟁, 다른 자원을 찾는 것, 재평가, 서로의 관계를 평가하는 것, 호혜성, 주고받는 관계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연합, 약자들이 손에 손을 잡는 것, 강제, 강압적으로 접근하는 것, 이러한 방법들이 있다. 네 번째는 엘리트주의와 다원주의예요. 최근에 조금 시험에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다원주의 같은 경우는 뭐예요? 다양한 이익 집단들의 참여가 오히려 지역사회 복지 발전에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엘리트주의는 반대예요. 소수의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서 지역사회는 돌아간다라는 것이 엘리트주의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엘리트, 이러한 단어가 나오면 엘리트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소수의 집의 엘리트 집단이 국가의 정책을 좌우하고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는 지역사회 복지니까 국가가 아니라 지역사회 복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엘리트들이 자신이 선호나 가치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고요. 엘리트 집단과 주민의 기본 욕구 사이에 중개자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의 적용, 막강한 권력으로 많은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 큰 규모의 지역사회 사업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한계와 문제점은 소수의 기업인, 관료, 정치가 등이 존재하며 이들에 의해 지역사회가 지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들이 선호하는 가치에 따라서 정책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지역사회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엘리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치가 무엇이냐, 판단이 무엇이냐, 이거에 따라서 지역사회가 달라져 버리는 그러한 한계가 있다. 지역 내에 다양한 집단들과 직접 소통하지 않아 지역 주민들의 기본 욕구를 의사결정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문제를 극복한 것이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는 다양한 이익 집단들의 참여가 지역사회 복지에 더 발전에 기여한다라는 것이죠. 사회는 권력을 가진 엘리트에 의해 지배되기보다는 집단 간의 경쟁, 갈등, 협력에 의해서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진다. 그래서 집단 간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대표적인 한자로는 슌페터와 달입니다. 슌페터와 달이 있고, 여러 집단과 조직이 이익을 표출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주도의 사회복지사라 그러면 다양한 직능들이 각자 자기의 목소리를 다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 전체가 발전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A라는 복지관은 우리는 왜 급여가 다른 데보다 훨씬 낮아요? 막 이러다 보니까 다른 집단에서 쟤네들은 맨날 급여만 얘기해 막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들의 목소리를 도에서 들어서 복리후생 제도가 발전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의 사회복지 제도가 조금 더 상향되어진 거죠. 이처럼 여러 집단과 조직이 이익을 표출하는 것을 통해서 정책 과정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사회복지 정책의 내용과 형태는 이익 집단들의 상대적 영향력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어떠한 이익 집단들의 말을 듣느냐, 그리고 그 이익 집단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크냐, 이러한 부분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의 적용을 한다 그러면 지역사회 권력이 집중되는 형태를 갖기보다는 전문성 등에 기반을 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이익 집단들이 참여함으로써 다원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들이 다원화될 수가 있고요.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시민 집단들이 갖는 이해관계와 영향력 등이 정확한 이해가 요구되어지면서 관련 전문가들의 영향력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지역사회의 현실을 더 정확히 이해하고 지역사회 복지 실천 과정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다. 여기에서 전문가의 영향력이라 그랬는데 이 전문가는 소수 몇 사람의 영향력이 아니라
다양한 이익 집단들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사회 구성론과 권력 의존 이론입니다. 최근에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사회 구성론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소수의 생각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다 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식의 객관성을 강조하는, 지식의 객관성이라는 것은 지배 세력들의 생각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수용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식의 객관성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실증주의를 비판하게 됩니다. 지식은 특정한 역사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다양한 상호작용과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가졌던 그 지식과 그 객관성도 상황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면 그게 뭐예요?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둔 거죠. 지배 집단 입장에서 보면 소외 집단의 문화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해석되기 쉬웠어요. 크게 포스트 모더니즘과 상징적 상호작용주의의 영향을 받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떤 거예요? 이 사회 구성론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영향을 받는다. 포스트 모던한 것의 반대인 거죠. 신발은 양쪽이 똑같아야 되고 대칭적이어야 된다는 것이 모던한 거라면 오른쪽은 빨간색, 왼쪽은 파란색으로 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상징적 상호작용은 뭐냐 하면 우리는 그동안 어떠한 뭐예요? 마치 도로판의 표지판처럼 우리가 그러한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의미를 다 부여하고 이제까지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과 상징적 상호작용주의에 영향을 받았고 개인이 처한 사회적 문화 속에 맥락에 따라 현실의 문제나 상황을 구성 또는 재구성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맥락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의미, 상징적 상호작용, 이 표지판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문제의 상황을 구성 또는 재구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의 적용이라 그러면 소수자들이 나왔다. 어떤 특정한 노인들이 나오고 장애인분들이 나오고 이러면 이주 여성들이 나오고 그러면 전체에 보면 아마 소수자들을 대표하기 위해서 그들을 시험에 출제했겠죠. 그러면 이거는 사회 구성론이 아닐까라고 보시면 돼요.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 정치적, 문화적, 개인적 역사에 대한 통찰하고 이러한 것에 대한 민감성을 가져야 된다. 왜? 문화적 접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 문제는 그것을 문제로 정의하고 집단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사회 구성론적 실천에서 지금 여기에 현실을 중요시하므로 이때 지역사회 구성원이나 클라이언트가 공유하는 언어, 몸짓 등 상징을 적절히 사용한다. 언어, 몸짓, 상징은 뭐예요? 여기에 상징적 상호작용주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 구성론의 관점에서 사회복지사가 고려해야 되는 것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배적 권력기관이나 제도의 억압적인 영향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이것에 대항하는 지식과 이론을 개발하는 일에도 힘을 쏟아야 됩니다. 다양한 문화를 가진 클라이언트의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대화를 강조하고 소수자에 대한 억압적인 구조를 해석해 나가려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 구성론은 결국은 이러한 소수자의 억압적인 구조,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언어나 몸짓, 상징들을 적절히 사용하고 또 읽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력 의존 이론은 뭐냐? 그렇지 않아. 상징적 뭐예요? 상징적이 아니라 여기 사회 구성론, 사회 구성주의는 소수자들에 의한 그러한 것을 우리가 강조를 했다 그러면 권력 의존은 다시 누구에 의한? 권력자에 의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봐야 너희들은 결국은 권력을 의존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너희는 권력자에 종속되어진다라는 관점이 권력 의존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관계는 참여자가 활용 가능한 자원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권력 균형의 교환 과정으로 파악한다. 권력이 있는 거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하면 누구에게 큰 권력이 있어요? 중앙정부가 뭐예요?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이거는 권력 의존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서로 다른 자원의 크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또 지역의 사회복지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같은 의미인 거죠.
힘은 물리적 힘뿐만 아니라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인 힘을 모두 포함한다. 지역 안에 존재하는 조직들이 어떻게 힘을 얻고 또 분산시키는지를 이해하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자원동원 이론과 권력 의존 이론은 모두 다 자원이 필요하다, 권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모두 자원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자원동원은 말 그대로 자원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것이 사업의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고, 확보에 초점을 두고 권력 의존 이론은 결국은 종속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종속관계를 설명합니다. 권력 의존은 조직이 권력에 의해 의존, 종속하게 되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의 적용은 사회복지 서비스 조직들은 생존의 차원에서 외부의 재정적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 지원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조직의 목적 상실, 자율성 제한 등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새로운 후원자를 찾거나 이러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특정한 자원에 대한 의존성을 탈피할 필요가 있고, 정부는 경제, 정치적 힘을 가지고 있으므로 민간 사회복지 조직을 정부에 의존하고 있어 힘의 불균형이 존재한다라는 것, 결국 클라이언트와 상호작용에 있어서 정부의 정책이 강화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적용과 한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기출문제 하나 풀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지요. 갈등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갈등은 뭐예요? 지역사회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비온 뒤에 땅이 다져지듯이. 이익과 보상으로 사회적 관계가 유지된다. 이익과 보상으로 사회적 관계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교환이죠. 사회교환론. 사회교환 이론입니다. 사회교환 이론에서 경제적인 관점과 그 다음에 권력을 추구하는 관점, 그리고 권력 균형 전략까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특정 집단이 지닌 문화의 의미를 해석한다. 특정 집단이 특정이라는 것은 지배 집단을 특정한 집단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죠. 그래서 특정 집단은 소수, 그죠? 그 지배 집단 밖에 있는, 사이드에 있는 집단들을 의미하고, 그들이 지닌 문화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그들의 언어나 몸짓이나 이러한 것들을 해석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사회 구성론이죠. 사회 구성주의론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지역사회는 상호 의존적인 부분들로부터 구성되어 있다. 지역사회는 상호 의존적인, 의존이라는 것이 들어가서 조금 애매할 수 있지만 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물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구조 기능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직 구조의 개발에 자원 동원 과정을 중요하게 했다. 얼마나 많은 자원을 동원하느냐? 이거는 자원 동원론이죠. 자원 동원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관계의 대립을 불평등한 분배로 설명하고 있다. 갈등이죠. 갈등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불평등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불평등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고,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인파워먼트 해야 되고, 인파워먼트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옹호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 이론, 불평등, 인파워먼트, 옹호 이러한 것들을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관계의 대립의 불평등한 분배로 설명하고 있다. 갈등은 뭐예요? 불평등한 분배로 갈등이 생긴다. 맞지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론들이 시험에 출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4장 사회복지의 주요 이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의 이론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 나눔의 집에서 설정한 이렇게 두 개가 매칭되어지고 있죠. 매칭되어진 이유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겠죠. 구조 기능과 갈등은 서로 유사하지만 서로 상반되는 개념들을 좀 설명하고 있고요. 사회 체계 이론과 생태 이론 또는 생태 체계 이론도 유사하면서 또 차이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맨 마지막에 설명되어 있던 그러한 내용이라든지 엘리트 집단이라든지 또 다원주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서로 결을 아주 달리하거나 또 유사하지만 설명이 다르거나 이러한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단락별로 좀 나누어서 설명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나머지 학습 충실히 해주시면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4장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